네,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육과정 B형 2018학년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김 교사가 보조교사, 최교사와 시영이의 행동을 관찰한 일화 기록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를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으로 옮겨 기술한 거라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의 어떤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시다. 네, 삭제가 됐네, 생략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봤더니, 그 밑에 이제 나가 지금 가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옮겨서 관찰법의 양식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서 답을 찾을 텐데, 시영이는 두 다리를 뻗고 소리를 지르고 운다가, 거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죠, 나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던 게 최 교사가 시영이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게 그거겠네요. 그럼 그걸 쓰라는 거였어요? 아,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나에서 찾아서 우리는 찾았어요. 1화 기록의 작성 방법에 맞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화 기록은요. 직접 학법을 써야 되는데 아이가 한 말이나 교사가 한 말은 따옴표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가 시영이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 합법으로 바꾼다면 최 교사는 시영이에게 따옴표 하시고 시영아 자리에 앉으렴이라고 말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요. 현재형의 동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걸 서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사형도 현재형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에서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유아의 행동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관찰 행동 니은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관찰 장면에 있는 자유선택활동 장면에 있는 정리 시간에서 아이들 행동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리정돈에 관해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관찰 행동은 정리정돈 그 다음에 혹은 정리정돈 시 유아의 행동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A와 B, 가와 나에서 서로 각각 찾아 쓰는 거죠. 관찰 장면이 그 자유선택 활동 후 정리 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에서 아이의 행동을 보는데 그 행동이 바로 정리정돈 행동이었죠. 그래서 뭐 정리정돈 시 유아의 행동, 정리정돈 중 행동, 정리정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디귿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 ABC 사건 표지법에서 ABC가 뭘 얘기하냐면요. B에 들어가는 거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A는 사전, 행동 전에 일어난 거. 어떤 상황이 있었어. 또는 C는 행동 후에 일어난 게 어떤 결과가 있었어. 예요. 그래서 행동 전, 행동 후 A, B인데 그래서 거기 디귿에 들어가는 건 행동 전에 있던 거거든요. 행동 전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학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행사건이에요. 선행사건. 이 행동 전에 앞에 이 행동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얘는요. 후행사건이에요. 왜? 행동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선행사건, 행동, 후행사건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가는 건 디귿에 가는 건가요? 디귿에 들어가는 건 선행사건 또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또는 그렇게 영어로 적으셔도 되는데 영어로 적는 건 제가 권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나의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래요. 시영이가 두 다리 뻗고 소리 지르면서 울기 전에 뭐 했어요? 교사가 시영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정리했네요. 그거네요. 찾아 쓰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찾아 쓰시면 돼요. 이 문제가 좀 쉬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나타나는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의 장점은요. 야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야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요. yes라는 의미예요. 그냥 미국에서는 yes를 할 때 야야야야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이 있는데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을 야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동의한다는 의미로 야야야야 가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yes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서술식 사건표지법의 장점을 한 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이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은 행동과 행동 전의 선행사건, 후의 사건 요거를 적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행동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이 행동이 일어나게 됐고, 일어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게 된 후에 어떤 일, 그런 것들이 그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게 ABC 서술식 사건표시법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가시겠습니다. 법문제네요. 아동복지법 일부이고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인데 법문제는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법들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고 오늘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관련 법 자료가 모두 나갔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 유념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그냥 법에서 그 해설 자료에서 409페이지 있잖아요. 그 409페이지에서 가로에 들어가는 분 찾아 쓰시면 돼요. 자격 취득 과정이네요. 그게 빠졌네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 들어가는 건요. 디귿에 들어가는 건 2번부터 갈까요? 2번엔 니은에 들어가는 건요. 우리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라는 게 이제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즉시이고요. 밑에 다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건 즉시고요. 법은 뭐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법에 해당하는 거.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을 써라 그랬는데 디귿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예요. 그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죠? 35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래요. 그래서 이제 답은 비밀 엄수 등의 의무가 되는 건데 뭐뭐 등의 의무는 나왔으니까 답은 비밀 엄수네요. 자, 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서 등의 의무는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비밀 엄수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비밀 엄수.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라 그랬는데요. 리을에 들어가는 거. 아동학대 행위자인 모모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누설해서는 안 된다인데요. 친권자예요. 자, 왜냐하면요, 선생님.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이유에 친권자일 때는요, 이 친권자에게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취학을 했는지, 전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입소를 했는지 그걸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친권자긴 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시킬 거거든요.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 분리 과정에서 아이가 충분히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누설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보호자 이런 거 안 돼요. 법은 딱 거기에 들어갈 단어만 답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라 그랬는데요. 모모 유치원 박 원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거 오늘 우리 선생님들 한 거네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모든 교직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은요. 매년 1시간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시간 이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숫자 1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이에요.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최 원감이 김 교사와 유아 사회교육에 대한 면담을 마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거라 돼 있고 나는 홍 교사의 교육 계획에 대한 저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1번 보시면 가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에 밑줄 친 니은과 A에 들어갈 교사학습 방법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쓰라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론적 배경에 보시면 사회적 기술의 예들이 쭉 나와 있지요.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김 교사는 매 학기 초에 유아들이 타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공유하기, 협력하기, 갈등하기, 해결하기와 같은 뭐뭐뭐를 발달시키기 위해 서로 화목하게 지내요. 밑줄이요. 주제로 활동들을 계획한대요. 첫 번째 들어가는 답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사회적 기술이에요, 선생님. 근데 사회적 기술에 보시면요. 사회적 기술에는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긍정적인 기술, 부정적인 기술. 실은 되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때요. 관계를 유지시킬 때 그것도 사회적 기술에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친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 중에서 긍정적인 친사회적 기술을 형성하고 싶어 해요. 부정적인 건 이제 공격적인 혹은 저희가 반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유아교사가 이걸 가르쳐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기술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서로 화목하게 지나요.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유대관계,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 공유하기, 협력하기, 갈등 해결하기. 선생님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기술은 친사회적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답이요.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기술 둘 다 돼요. 저걸 그 지문만으로 저 지문만으로 사회적 기술이냐 친사회적 기술이냐 구분하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친사회적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해설서를 근거로 하면 사회적 기술이기도 해요. 이론을 근거로 하면 둘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둘 다 정답이 처리가 됐을 거예요. 제가 뭐 답안지에 사회적 기술 했지만 친사회적 기술도 이중 답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2018학년도는 그래서 이중 답안이 많았다는 거예요. 2번이요. 밑줄친 니은과 A에 나타난 교수학습 방법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A. 니은. 유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각자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건데요. 선생님 의견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나 갈등 상황이나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 그건 토의예요. 토의하기가 그렇게 되고요. 토론은 그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 그게 토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유를 밝힌다가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한다라고 하니까 토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 A에 나타난 거 또 다른 협동 방법이 뭐냐 하니까 니은이 아니네? 니은과 A에 나타난 거, 니은에 나타나는 건 토의가 맞아요. A에 나타나는 거 한번 볼게요. A 보니까 그림 상황에 대한 사전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눈다.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감사카드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선물 상자 만들기로 유아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교사는 소집단별로 유아들과 활동 계획을 세우고 유아들과 역할을 분담한다. 각 소집단별로 활동을 전개한다. 활동이 마무리되면 각 소집단별로 자신들이 한 활동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 전체 유아가 모여서 소집단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뭡니까? 협력, 협동 둘 다 돼요. 협동하셔도 되고 협력하셔도 되고 둘 다 답이에요. 근데 제가 왜 협동만 썼죠? 선생님 제 답안에 토의 협동 이렇게 나왔는데요. 협동의 밑줄 이렇게 슬러시 하시고 협력도 된다고 해주세요. 지금 저기에 협동, 협력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보세요. 3번 가에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라. 이게 답이 조망 수용 능력인데 조망 수용 능력을 물을 때는 보세요. 개념이나 용어를 쓰라 그래요. 한번 디귿을 한번 볼게요. 유아들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난 친구의 관점에서 관점의 동그라미요. 실은 역할 수용이나 조망 수용은요. 우리 전공서에서는 구분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전공서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되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역할은 그 사람의 역할을 이해하는 거고요. 조망은 그 사람의 감정을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점이나 사고, 생각. 그렇게 이 책에서는 그런데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친구들의 관점에서 상황과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역할 수용 능력보다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쓰시는 게 맞죠. 그런데 역할 수용 능력은 그럼 틀렸냐고요? 아니요. 왜? 우리 전공서에서는 두 개를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게 전공서의 공통된 입장이고요. 그래서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를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전공서가 둘 다 어느 전공서든지 두 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문제 2번으로 가시면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사회관계 영역 내용의 일부이고요. A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나에서 한 가지 쓰고요. B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나에서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근데 세부 내용을 반영한 활동, 세부 내용을 반영한 활동은 지금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거 세부 내용 암기하는 거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일단은 교재 418페이지를 보면요. A에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이고요. B에 들어가는 거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입니다. 그렇다 할 때
그렇다 할 때 관련된 활동 뭡니까? A에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아, 거기에 이제 어디에서 찾으래요? 나에서 찾으래요. 나에 보시면요.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기 있죠? 거기 이제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B에는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인데 물건은 뭐 아끼고 쓰나 이런 건데 거기 이제 보시면 나의 생활 속에서 전략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가 있죠. 그게 해당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쉬운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8학년도는 문제가 쉬웠어요. 다 패스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전원 합격을 한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이 쉽다라고 싱글벙글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문제를 봐도 좀 쉬웠던 문제 같아요. 4번 보세요. 다음은 만 5세 반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놀이하는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에 통합적으로 표현하기에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고 위 놀이 장면 중 3가지 이상의 예술경험이 통합적으로 표현된 유아 반응 한 가지를 찾아 예술 영역명과 함께 쓰세요입니다. 아유 선생님 저거 세부 내용에 암기하신 분이면 들어가는 거 뭐 극놀이죠. 극놀이.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건 문제가 너무 쉬운데 세부 내용의 어떤 부분을 쓰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해서 3가지 이상의 예술 영역이 통합적으로 표현된 유아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랑비 할래 팔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 마라카스를 흔든다가 음악과 움직임과 춤, 극놀이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랑비 할래가 역할 이행, 역할 수행, 역할에 가작하거든요. 그러면 역할에 가작하는 극놀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팔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였어요. 움직임과 춤이죠. 그 다음에 마라카스는 악기예요. 악기를 흔들었어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3개가 통합됐는데 우리 선생님 이 문제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왜 이 문제에서 논란이 됐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적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다른 거 없었는데. 다른 거 3가지 이상이 통합되어야 된다.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에서 3가지 이상이 통합되어야 된다. 근데 다른 걸 적으셨대요. 뭘 적었어? 아, 난 포구할래 이거예요? 난 포구할래. 마라카스를 높이 들고 세게 흔들며 우르르 캉. 내 소리가 너보다 더 크지. 포구할래가 극놀이 맞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우르르 캉 내 소리가 더 크지. 음악 맞아요. 그 다음에 마라카스 높이 들고 세게 흔든다. 마라카스를 흔드는 거 음악 맞는데 선생님이 높이 들고 세게 흔들다 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과 춤은요. 동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작에서. 그러니까 내 몸이 흔들렸다고 해서 움직임과 춤이 아니라 어떤 활동, 동작 활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라카스를 높이 들고 세게 흔든 건 악기 연주하기 위한 손 움직임이었어요. 팔 움직임. 그런데 가랑비 할래는 달라요. 이 아이가 마라카스를 흔들려면 이렇게 흔들면 되는데 얘는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마라카스를 흔들었어요. 마라카스를 흔들려는 그것도 있었지만 의도도 있었지만 팔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인다는 건 가랑비가 살짝 내리는 비잖아요.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려는 비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답은 나는 가랑비 할래 팔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면 마라카스를 흔든다 하죠. 어떻게 포구할래예요. 그 답 아니에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3개 통합된 거 없어요. 우리는 우기기가 아니라 이론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위의 놀이 장면에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 세부 내용에 제시된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아의 언어적 반응 한 가지를 쓰고 이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 하나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음악적 요소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에 들어가는 음악적 요소는 3가지입니다. 교재 424에 있죠. 교재 424의 샘여림, 빠르기, 리듬. 이것들을 통해서 탐색하는 게 있는데 유아의 언어적 반응 중에서 뭐가 그렇냐? 샘여림, 강약, 빠르기, 속도, 리듬, 패턴인데요.
요건 답이 두 개가 가능해요, 선생님. 답이. 왜냐하면 난 톡톡톡 아주 천천히 내리는 이슬비아가 톡톡톡을 마라카스를 한 번씩 치면서 했거든요. 마라카스 소리로 톡톡톡 하면서 천천히 내리는 이슬비아라 그랬어요. 천천히 빠르게, 빠르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 우르르 쾅 내 소리가 너보다 더 크지 이게 있었어요. 이때가 지금 샘여림이죠. 크다 작다. 그래서 우르르 쾅 소리에 강조를 두면서 내 소리가 너보다 더 크다 샘여림을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자체는 아예 이중답을 고려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정답 처리해 줄게요. 그렇게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이중답을 썼어요. 답안지에. 그래서 톡톡톡 아주 천천히는 쓰시면 빠르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우르르 캉 내 소리가 너보다 크지라 하신 분들은 샘여림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18년이 조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출제자 의도 자체가 아예 해당하는 거 답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정답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뭐 문제 논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요. 모의고사를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이론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하나로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힌트를 주거나 적절한 힌트를 주거나 그래서 그 힌트들 논란되는 답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더 많이 찾아내시는 분이 100% 답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아예 그렇다면 문제 답 두 개 되는 거 두 개 다 넣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사람 정답 처리해주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스밀란스키 이론의 기초에서 미출진 기억에서 교사가 사용한 놀이 개입의 유형인데 스밀란스키의 놀이 개입 유형은 내적 개입, 외적 개입 두 개가 있어요. 교사 개입은요. 교사 주도를 말해요. 놀이 내, 놀이 밖, 놀이 안, 놀이 밖. 놀이 안에서 교사가 개입하는 거, 놀이 밖에서 교사가 개입하는 거. 놀이 안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거, 놀이 밖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교사가 놀이 안에 있었는지 놀이 밖에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에. 우와 작은 이슬비가 왔다 갔다 하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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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민수에게 다가가서 이슬비야 나는 소나기란다. 너는 어떤 소리가 나니? 놀이 안에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내적 개입. 내적 개입, 내적 중재 하셔도 돼요, 선생님. 동의어예요, 동의어. (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만 5세 반 유아들이 미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장면이고 나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 내용의 일부이다. 다는 나의 미술적 요소와 유아 반응을 짝지은 것이다. 물음에 답하라.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선생님들과 한 문제인데. 선생님 근데 미술적 요소 니은에 들어가는 걸 쓰라 그랬는데 이건 너무 쉽다. 그쵸? 세부 내용이네요. 세부 내용을 비워놨네요. 세부 내용 그러면 430페이지에 쓰면 들어가는 거 뭐예요? 질감이에요. 질감.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럼 질감이고 이에 해당하는 유아반은 리을을 가해서 찾아 쓰래요.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이 뭐냐 했더니 리을이 뭐야? 미술적 요소 니은을 쓰고 유아 반응 리을 거기 다에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유아 반응 질감에 해당하는 반응을 가해서 찾아 쓰라는 거. 부드럽고 매끈매끈하다. 만져봐서 부드럽고 매끈매끈하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질감이네요. 그 다음에 미술적 요소 디귿에 해당하는 걸 쓰고 이에 해당하는 유아 반응 미음을 가해서 찾아 쓰라 그랬는데요. 디귿에 들어가는 거, 5세용 세부 내용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미술의 요소인데요.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 쓰시고요. 이에 해당하는 유아의 반응. 그러니까 2018년 문제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되면 욕먹을걸요? 해서 실비하는 기출문제 근거해서 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걸요? 왜냐하면 소문제 1번과 소문제 2번이 지금 똑같아요. 문제가 미술적 요소 니은을 쓰고 이에 해당하는 유아 반응을 써라. 미술적 요소 디귿을 쓰고 이에 해당하는 유아 반응을 써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됐으면 진짜 많이 욕먹었을 텐데 2018년도 문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 좀 뭐라 그러지? 출제를 쉽게 하셨어요. 본인들이 출제할 때 좀 쉽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
다각도를 정말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그래서 잘 보신 거예요. 문제 자체가 깊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몇 문제들이 그렇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평이했고 2019학년도는 더 쉬웠다. 이론 알기만 하면 풀었다는 게 선생님들의 의견이시고 근데 2019학년도에는 뭐 교양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흔들린 분들이 있으시고 점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네요, 선생님. 근데 더 이상 꼬는 문제가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그 뭐 이론만 정확히 알면 뭐 100% 푸는 문제. 지금 만점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그 논술 둘 다 만점이 나오는 걸 기대할 만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혹은 기초 특강을 듣는 선생님들께 만점을 한번 논술과 교육과정 둘 다 만점을 기대해 볼게요. 어쨌든 공간에 해당하는 유아의 반응은 여백,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에 한번 보시면 선생님 그 공간과 관련해서 공간이 뭐냐 했더니 상, 하, 좌우, 앞뒤 공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동양화에서는 여백 등의 공간이 주는 느낌을 발견하고 여백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을 탐색할 수 있다예요. 여백이란 글자가 그냥 지문에서 딱 나오는데요. 풀밭의 여백을 가리키며 비워두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야 해요. 전체적인 문장을 다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의 반응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저 같으면 저의 스타일은 모두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풀밭의 여백을 가리키며도 유아의 행동, 유아의 반응이 될 수 있고 비워두어요도 여백을 나타내는 유아의 언어거든요. 대사거든요. 그리고 그 여백에 비워두는 의미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어야 돼요. 이거라서 전체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에 밑줄 진 기억과 같이 지영이가 그린 거. 이거를 중앙원근법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입니다. 참. 선생님 중앙원근이 뭔데요? 중앙원근. 원근이 뭔데요? 선생님 원근은 뭐라고 하세요? 원근법. 가까운 건 크게, 먼 거는 작게. 근데 중앙을 원근으로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서 있으면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보는 것들을 원근감 있게 그려요. 그러면 물론 여러 차원의 공간이 나오는데 원근이 나타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내가 마을에 서 있어서 마을을 볼 때 이쪽 면에 건물이 크게 있으면 크게 그리고 저쪽 뒤에 있는 거 작게 그려서 그림에서 원근감이 이쪽 방향의 원근감, 이쪽 방향의 원근감 여러 방향의 원근감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래서 뭐 전체가 요 동서남북의 모양이 전체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원근감이 안 나오면 중앙 원근이 아니에요, 원근이. 근데 선생님들 그거 보시면 그 그림 어디에서 원근감이 나타나세요? 중앙을 중심으로 삥 그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건 원근감이 아니라고요. 중앙 원근이. 원근이 나타나야 원근이죠. 거리감이 나타나야. 선생님 그 그림 어디에서 거리감이 나타나세요? 어디에서 가까운 건 크고 먼 거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중앙 원근이 강사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답입니까? 이론을 모르니까 답도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들 답다고 댓글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2년, 3년, 4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1년, 2년에서 끝내요. 선생님, 지문으로 돌아가시면요. 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 장난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같은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원, 이게 아무리 노량진 학원 강의라도 사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건 사기야. 맞는 자기 답을 틀리게 제시하고 맞게 하려고 댓글 장난을 치는 건. 선생님, 가를 한번 보세요. 가에 우리 유아 3명이, 그 중에 1명이 지영인데 지영이가 찰흙, 도화지, 크레파스, 가위,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미술 활동을 했어요. 찰흙을 이용하는 거 입체 활동이에요.
평면 활동이에요. 입체 활동이잖아요. 입체 활동. 그러면서 지영이가 밑에 오시면 내가 본 연못을 꾸며야지 물고기도 있겠다 하면서 꽃과 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그린 걸 오려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풀밭, 찰흙으로 만든 풀밭에 딱 꽂았어요. 선생님, 이거 입체 활동이에요? 평면 활동이에요? 입체 활동 아니에요? 우리 지영이가 입체 활동을 먼저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기억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 그리기를 좋아하는 지영이가 계속해서 자신이 꾸민 연못, 이 입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림이 뭔데요? 평면이요.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나는 걸 했다라는 게 지문에 싹 보이잖아요. 입체가 뭔데요? 3차원. 평면이 뭔데요? 2차원. 3차원을 2차원으로 한다? 동시성 표현과 전개도식 표현. 전개도식은 좀 오래된 책. 현대 책들은 3차원을 2차원으로 표시한다. 다 동시성의 표현으로 해요. 근데 이거 전개도식 했다고 틀렸다고는 못해요. 자, 이론 한번 보세요. 이론서. 아, 진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중앙 원근이야? 원근이 어떻게 나타나? 아니, 지문을 해석해도 입체에서 평면으로 나타났다는 게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게 어떻게 중앙 원근이라고 이걸 답해요. 거기 동시적 표현, 제가 전공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432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의 표현을 2차원으로 해석했다 그러잖아요.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했다. 답 뭐예요? 동시성 표현. 동의어는 동의 표현, 싱크로진 표현 또 동의어. 근데 이 전개도식이요, 선생님. 전개도식도 3차원을 입체로 표현한 게 맞아요. 근데 실은 동시적 표현의 하위 요소예요. 그래서 동시적 표현도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동시성의 표현이 대상의 여러 관점을 동시에 나타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중앙원근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식한 답 아니에요. 무식한 답. 공부 좀 하고 강의 좀 하라 그러세요. 동시적 표현에 시공의 변화, 공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개도식이 있어요. 그런데 시공의 공존이나 시공의 변화는요,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따로 떼어져서 인정하는 게 모든 전공서가 동의하는 거고요. 이 전개도식은 옛날 책, 좀 오래된 책,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동시성 표현으로 다 표현이 바뀌면서 얘랑 동시하면서 얘의 하위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시성 표현만 전공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전공서에서 동시성을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처음 들어보셨으면 선생님이 들으시는 강의 중에서 이 동시성을 가르치는 강의가 없으면요. 이 동시성의 표현이란 걸 처음 들어보셨으면요. 지금 저희가 2019년이죠. 근데 제가 2015년 책부터 보거든요. 2015년 이후로 출판된 모든 전공서를 봐요. 그러니까 이론도 변화된다고요. 옛날 책을 보시면 전개도식, 90년대 책, 2000년대 책. 근데 우리 시험은 2019년에 보는데 왜 옛날 책을 봐요? 여기서 보면 미술책에서 10권 중에 10권이 다 동시성의 표현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표현 안 한 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성을 3차원에서 2차원을 표현하는 거, 여러 관점을 표현하는 거 그렇게 썼어요. 답은 동시성. 근데 전개도식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답. 이게 전개가 입체적인 걸 평면으로 펼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서. 근데 요즘은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중앙원근? 완전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의 특성이 중앙에서 원근을 나타냈다가 아니라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해서 평면을 입체로 그렸다. 입체를 평면으로 그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는 거지. 이걸 그중 원근이 나타난다. 중앙에서 보면 그 원근, 양방향의 원근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림 어디에서 원근이 나타나요? 중앙원근? 정말 택도 아닌 답을 내고 있어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에 근거해서 가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쓰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경험 영역에 근거할 때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설서에서 요구하는 게. 근데 가에서 우리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렁이는 땅속에 사니까 풀 밑에 숨겨. 지렁이는 땅속에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비 오면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도 맞지 않고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을 중요한 게 예술 경험인데 너무 과학적으로만 다가가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아, 시글러.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그대로 낸 거.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그대로 낸 거. 제가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성도식이 1번 문제였죠. 2018학년도 A의 1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글러가 거의 뭐 뒤에 나오는 시글러 요 문제가 나왔고, 8번 문제가 뭐 나왔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평가가 2018학년도에 1번부터 끝번까지 실비아 모고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모고를 착실히 들은 분만이 알겠죠.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 제 모의고사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 모의고사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설 강의, 그러니까 결제를 하시고는 수강 등록하시고는 그 강의를 안 들으시고 이제 문제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강의를 다 들어보십시오. A, B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고 위의 사례에서 A에 해당하는 교사 발문 한 가지와 B에 해당하는 교사 발문 한 가지를 각각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글러는 3차원 공간에서 위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아이고 단순 암기로 가면요. 선생님 이게 클레멘츠 이론이에요. 실은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442에 클레멘츠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전공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클레멘츠의 공간 능력은 하면서 요거 설명 이론 그 교재 442에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서 참고 문헌이 시글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원래 클레멘츠의 이론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 기출은 시글러라고 물어봤어요. 시글러라고. 참고 문헌 시글러. 이유는 클레멘츠라고 물어봤으니까 맞으면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죠. 뭐. 시글러라고 물어봤어도 그 다음에 뭐 객관 중심적 표상 뭐 있으니까 이거라는 거 알겠죠. 안 그래도 오늘 뭐 시간에 한 건데, 신유를 시간에 한 건데 자기 중심적 표상, 지표 중심적 표상, 객관 중심적 표상인데요. 공간을 인식할 때 아이들이요, 공간적 오리엔테이션, 공간 인식에서요, 아이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무엇이 어딘가에 있는가를 말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앞에 슈퍼마켓이 있고 나의 뒤에 우체국이 있다. 이게 자기 중심 표상이에요. 지표 중심은요, 아이들이 유명한 건물이나 혹은 특정 건물, 내가 아닌 특정 건물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간 개념을. 슈퍼마켓의 동쪽에는 우체국이 있고 슈퍼마켓의 서쪽에는 은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지표, 슈퍼마켓이 지표가 돼서 지표 중심적 표상. 객관 중심적 표상은 정말 객관적인 거. 지도의 위도 경도. 그러면 A, B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건 자기 중심적 표상, 지표 중심적 표상. 2번에 해당하는 건 A에 해당하는 교사 발문. 자기 중심적 표상이 나누마, 아이 이름이죠. 나누마, 네 앞에 뭐가 있니? 이게 자기 중심적 표상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B에 지표 중심적 표상. 빵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 빵집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 무엇이 있니? 이게 지표 중심적 표상이네요. A와 B에서 유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의 의미인데요. 수의 의미요. 이제 우리 전공서의 해설서에 의하면 뭐 이름수, 순서수, 지표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정동서에 의하면 이름수를 수의 면목적 의미라고 하고요. 집합수를 수의 집합적 의미라고 하고 순서수를 수의 순서적 의미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수의 의미를 물었을 때 해설서를 기준으로 그 명칭을 적어도 되고 전공서를 명칭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런 거는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 동의어 2개를 두고 어떤 게 답이에요 라고 그런 싸움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시험이 동의어 2개를 두고 어떤 동의어가 맞다 이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수를 적으시든 수의 명목적 의미를 적으시든 정답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집합수를 적으시든 수의 집합적 의미를 적으시든 되는 거예요. A와 B에서 유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의 의미를 각각 한 가지씩 적으라고 그랬는데요. 소방차를 119는 소방차야. 이거는 119가 소방차라는 걸 나타내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수, 면목적 의미. 그런데 집합수는 뭐냐면
마지막 숫자가 그 수량의 전체를 나타내는 게 집합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 있어. 이런 게 마지막 숫자 4가 이 전체 총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합수라 그래요. 수의 집합적 의미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해설서에 나와 있죠, 선생님. 해설서에 집합수 이런 거 나와 있을 텐데. 해설서에 443 교재 보시면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해설서와 관련된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집합수,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 명칭으로 사용되는 이름수라고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가 딱 나와 있어요. 딱.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이제 교재 이론으로 가면 더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7번 가시겠습니다. 만 5세 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참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이제 대학 이상을 오셨으니까 대학생들이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아까 이거 유아 유아 그 싸움 같잖아. 그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이거 있지 않았어요? 이거 세모야, 이거 삼각형이야, 이거 세모야, 이거 삼각형이야 싸우는 장면이 있었죠. 그거 보고 성인 대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삼각형이 세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딱 그 기분이네요. 그 대학생의 기분. 왜 논란을 시키지? 이론을 모르니까 논란이 되지. 다음에 1. A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E에 해당하는 유아 반응을 위 활동 장면에서 한 가지 찾아 쓰고 B와 C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들 김 교사는요. 피아제 이론의 기초에서 뭐와 뭐를 통해 뭐를 이루어간다. 조절이 나왔으면 뭐예요, 선생님? A에 들어가는 거 동화죠, 동화. 동화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데 엉뚱한 걸 찾았어요. 엉뚱한 걸. 작년에 우리 세종의 최종 합격한 선생님 중간 이상의 등수로 제2 동화 이 기출 문제, 이 7번 문제 기출 강의하는 거 듣고 제 팬이 돼서 제 연간을 들었대요. 뭐 최종 합격자 와서 설명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동화 이게 왜 논란이 돼요? 왜? 왜 여기가 세집계가 붙었으니까 동전도 붙을 거예요 말고 다른 게 왜 답이 돼요? 동화와 조절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이 되지. 문제가 되지. 어쨌든 그걸 통해서 B를 이루어가는 게 평형화 아니에요? 평형화 하셔도 되고 인지적 평형화 하셔도 되고 동의해요.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을 해나가도록 돕는 교사 역할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유아들이 뭐를 일으키도록 지원하는 선생님 동화 조절은 뭐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동화 조절은 적응이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적응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뭐가 있을 때? 인지적 갈등이 있을 때. 인지적 갈등이 있을 때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 적응하려고 하고 적응이 되면 동화가 됐든 조절이 되면 평형화가 되는 거죠. 평형화.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위해서 김 교사가 무엇을 일으키도록 지원했다?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도록 지원했다. 이거 인지적 불일치 적으신 분 정답 처리. 정답. 불평등 적으신 분들 정답. 이유 말씀드릴게요. 실은 이거와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인지적 불일치나 인지적 갈등을 얘기할 때요.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나의 인지구조, 기존의 인지구조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들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같지 않다가 불일치예요. 내가 새로운 정보와 인지구조가 같지 않다라는 걸 발견한 게 불일치. 같지 않다는 걸 안 다음에 인지적 갈등이 막 생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제시한 답과 다른 강사들이 제시한 답이 특히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강사들이 제시한 답이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러면서 허걱 싶으시 않으세요? 내가 도대체 이때까지 뭘 배웠나? 그게 인지적 불일치, 그러니까 다르다.
실비아의 답과 다른 강사들의 답이 다르다, 알았다. 그게 불일치.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때까지 헛수고를 했구나. 여러분들이 뭐였구나. 혹은 왜 다르지? 도대체 왜 실비아의 답이 다른 강사들의 답과 다른 거야? 이렇게 아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게 갈등이에요. 아, 실비아의 답과 다른 강사의 답이 다르다? 이걸 인지하시는 게 인지적 불일치. 그리고 실비아의 답과 강사의 답이 왜 다를까? 그때부터 혼란스럽기 시작한 게 인지적 갈등. 피아제는 얘기합니다.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기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왜 유아들한테는 이걸 하시는 교사분들이 본인들의 공부할 때는 이 인지적 갈등을 포기하세요? 우리 유아가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적응을 하려면 동화나 조절이 돼야 되는데요. 나의 인지구조가 이기면 동화, 기존의 새로운 정보가 이기면 조절인데 제 강의 안 들으신 분, 우리 선생님들의 인지적 갈등 일으키지도 않아요. 이론을 워낙 정확히 알아서. 근데 제 강의를 안 들으셔서 갈등이 일어나시는 분 100%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세요. 합격하실 수 있으면 그냥 동화를 하세요. 뭐 선생님들의 합격 불합격이 뭐 저의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만 합격하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실비아를 믿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솔직히 저는 제 선생님들이 합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동화 그 강사들이 한 답이 맞다고 믿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동화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진 않지. 이론을 워낙 정확히 제가 가르쳐놔서. 근데 이 동화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라는데 뭘 찾았다고요?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선생님, 동화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와 인지구조가 만나야 돼요. 새로운 정보와 인지구조가 있어야만 동화인지 조전인지를 알게 되고요.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인지구조가 없었으면 이거는 동화냐 조전이냐 따지지도 못해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동화를 못 찾아내지. 선생님, 제 답 보세요. 새집게가 붙었으니까 이거 기존 지식 아니었어요? 붙었으니까 아이들이 그 전에 실험으로 알게 됐던 기존의 기존에 알게 됐던 인지구조 아니에요? 기존 정보? 기존의 정보? 그러니까 붙었으니까 동전도 붙을 것 같아요. 동전도 붙을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정보잖아요. 이게 새로운 정보. 그래서 기존의 인지구조는 새집게가 붙었다. 그래서 동전도 붙을 것 같다. 새로운 정보. 그래서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켜서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히 동화 아니에요? 동화? 새로운 정보 안에, 기존 정보 안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거. 근데 뭘 동화로 적었다는 거야? 새집게와 동전은 색깔이 같으니까 붙을 거예요? 이거요? 여기에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가 어디 있냐고요? 동전 색깔이 같으니까 붙는다? 색깔이 같다? 동전이 붙는다? 선생님,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전조사 기술하지만 동전과 새집게 색깔은 같다? 이게 기존 정보? 그것과 붙을 거의 관계는 뭐예요? 이게 뭐 새로운 정보? 헐, 대박. 답답해. 선생님, 새집게와 동전이 색깔이 같다. 그래요? 기존에 알고 있었다고 칩시다. 색깔이 같다.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같은데 붙을 거예요. 뭐가 붙어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돼요? 무슨 과학 탐구예요? 이게 무슨 애들의 어떤 인지구조, 인지과정이냐고요. 이게 인지과정이에요. 무슨 인지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요? 색깔이 같은 거랑 붙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얘가 붙으니까 얘도 붙을 거다. 뭔가 특성을 발견한 거라 색깔이 같으니까 붙을 거다. 얘의 이유를 얘기한 거죠. 차라리. 너는 왜 새집게가 붙으니까 동전도 붙을 거라고 생각했니? 두 개의 색깔이 같으니까 붙을 거예요. 얘가 동화를 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동화가 아니라. 아니, 동화면 기존의 인지구조가 뭔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얘가 새집게에 붙을 거니까 동전도 붙을 거야 라고 지식을
기존 인지 구조에 새로운 지식을 넣은 거고, 그러니까 왜 교사가 도대체 너는 이렇게 동화를 시켰니? 라고 하니까 두 개 색깔이 같아서 붙을 거라고 내가 추론했어요. 근거, 이유가 되는 거죠. 저거 동화 아니에요, 선생님. 교육학 강사들한테 저거 물어보세요. 저걸 동화라고 말하는 교육학 강사가 어딨나. 피아제 이론은요, 선생님, 교육학, 그것도 심리학의 이론이에요. 교육심리. 헐, 대박이야, 대박. 이거 설명하시는 분, 이걸 답으로 낸 강사들 설명 못했죠. 이게 왜 답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아니, 본인이 이걸 답으로 냈으면 이건 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동화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가 같으니까 뭐가 할 거예요.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포함해서 해석했어요. 이걸 동화라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답을 무시했다라는 거. 대박이다, 진짜. 동화 조절도 모르고 강의를 해. 이게 어떻게 답으로 나올 수가 있지? 선생님, 이러면 유아교육에 자꾸 무시당해요. 유치원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보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고요. 유치원 교사들이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은 유아로서의 교육의 단독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초등에 항상 속해서 초등교육이라고 불려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가 2004년인데.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실력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면서 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리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이 자식의 실력을 키우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 발밑에 두니까. 제발 좀 똑똑해지시고 공부하시고 정확한 거 하세요. 그래서 똑똑한 유아교사가 먼저 돼야 현명한 유아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덕체는 하나예요. 지식이 없으면 덕도 없고 체도 없어서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 거예요. 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학부과정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박사과정의 답을 틀렸다 맞았다. 적어도 나만큼은 공부하고 내 답이 틀린지 맞은지를 해야지. 공부도 하나도 아니면서 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아. A에 해당하는 탐구기술과 기억에 들어갈 교사 발문을 각각 쓰고, B에 해당하는 탐구기술과 니은에 들어갈 교사 발문을 각각 쓰라. 선생님, 제가 부탁인데 제 강의 듣기 싫잖아요. 실비아가 워낙 똑똑해서 강의는 똑바로 하고 강의는 정말 잘하죠. 강의는 최강이죠. 저는 유아교육을 유아 임용에 녹이죠. 근데 제 강의 듣기 싫으시면요, 성격이 워낙 그래서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모두 전공한 강사들을 찾으세요. 있어요. 저 말고도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 강사가 있어요, 노량진에. 그래서 그 강사 2명이 있거든요, 노량진에. 그 중에 1명이 저. 그다음에 다른 강사가 있는데 둘 중에 1명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A에 해당하는 탐구기술 한번 보시겠습니다. B에 해당하는 탐구기술. A에 해당하는 거. 이걸 또 관찰로 하신 분이 있어. 아우, 나 진짜 답답해. 이걸 강사 수준에서도 관찰이란 답을 했어. 관찰이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탐색과 관찰이 힘들렸다. 탐색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 탐색과 관찰. 선생님, 이게 답이 선생님 탐색이에요, 관찰이에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저는 관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탐색이라고 막 또 주장을 했어요. 탐색을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 A 위에 보세요. 유아 3명이 소집개, 가위, 나무, 블럭, 지우개 등이 들어있는 바구니와 자석을 책상으로 가져와서 탐색을 하고 있다. 그 앞에 탐색이 나왔는데 그 밑에 상황을 보면서 탐색이 답이에요 라고 적는 문제가 나와요? 아니, 그 문제의 답을 탐색이라고 가르쳐줘요? 그 위에 지문에서? 선생님,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탐색이란 답이 나와요? 지문에서 탐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를 그럼 탐색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탐색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자, 이거 탐색 답이야. 너 여기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 하고 문제를 냈겠어요? 헐.
선생님, 탐색과 가정은 연결되는 동작이에요. 탐색이 폭넓게, 다양하게, 양쪽으로 많이 보는 거라면 탐색한 것 중에서 하나를 딱 초점을 맞춰서 주의 깊게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전제 조건에서 아이들이 나무, 블럭, 지우개 등의 벼구니와 자석을 탐색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단 탐색 다음에 넓게 자, 네 마음대로 탐색해봐.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집중 하나하나 자세히 보자, 관찰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떤 수업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유롭게 보는 것 탐색. 그게 나오니까 이제 교사가 개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로 이제 교사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는 그 여러 개 중에서 새집게만, 민이는 나무 블럭만, 수민이는 지우개만 하고 있어요. 애들이 두세 개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차가워요, 하나는 딱딱해요, 하나는 부드러워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특성을 주의 깊게 보는 거. 그게 관찰이에요. 각각의 아이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특성을 살피고 있잖아요. 답은 관찰하기.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 발문을 쓰라 그러는데요. 책상 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만져서 그 특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질감, 만졌을 때의 질감을 얘기했으니까 교사 발문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책상 위에 있는 물체를 하나씩 만져보고, 이게 키워드. 하나씩 만져보고 느낌을 이야기해볼까. 왜? 탐색에서 관찰로 나가야 되니까. 관찰은 하나 핵심을 딱 주의 깊게 보는 거니까. B에 해당하는 탐구기술과 니은에 들어갈 교사 발문을 각각 쓰라. 동전을 가리키면 뭐라고 했길래 새집게가 붙으니까 동전도 붙을 거라고 했을까요? 동전 한번 자세히 붙여볼까? 그거였겠죠 뭐. 그랬더니 애들이 새집게 붙으니까 동전도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요? 예측하기죠. 선생님,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추론하기예요. 김 교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가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애들이 왜 색깔이 같으니까 붙을 거예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동화나 조절이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이유예요. 왜? 교사 발문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유 얘기해봐 이거잖아요. 이유를 얘기하라는 건 애가 이미 지식을 형성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 그 지식에 이유를 대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집게가 붙었으니까 동전도 붙을 거예요. 그것만 동화예요. 근데 얘 추론 전에 뭐예요? 추론 전에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가 지식을 얘기한 거 예측해봐. 이렇게 되겠죠. 예측하고 그렇게 예측한 거 동화나 조절을 사용해서 예측해. 그 다음에 이제는 추론해서 이유, 네가 동화를 한 이유, 조절을 한 이유를 말해봐. 그렇게죠. (8번) 문제요. 제가 선생님들께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답을 제시한 강사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들도 제가 이상한 답을 냈다고 생각했을 때 막 화나셔서 거기 카페에 악플 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사가 이상한 답을 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을 때 화가 안 나겠어요? 또 강사 수준에서. 연간은 무료로 풀던가 해야지. 가해 만 5세 반 친구에게 소리 전달하기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 나는 가 활동 중 임의 단위를 이용한 길이 제기를 하고 있다. 이거 비슷한 문제 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길이 측정할 때 오류 이거 나왔던 것 같을 때 그때 나왔을 때 문제는 이 교탁이 이렇게 있다면요. 애가 끝 지점과 끝 지점을 맞춰서 줄을 세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한 다음에 블럭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애가 띄엄 블럭을 놓고 전체 길이에 몇 개 이렇게 됐죠. 그게 교사와의 차이점이었죠. 그런 문제가 아까 나왔을 겁니다. 자, 1번이요. 8번에 1번. 유아의 인지적 발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 한 가지를 찾아 쓰라. 거기에 보시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이론이잖아요. 과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건 구체적 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할 때. 근데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야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계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호수와 관련해서 직접 되는 실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실험이 없었고 그냥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가르쳤다면 형식적 조작계 가능한 거. 어쨌든 전조작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의 인지적 발달 특성은 전조작계인데 유아기의 인지적 특성 전조작계. 이것도 전조작계에 연결해서 안 생각하신 분들 있죠. 유아의 인지적 발달 특성이라고 하면 피아제의 전조작계를 얘기해요. 그거에 비춰볼 때 얘는 뭐 구체적이나 구체적 조작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죠. 소리가 호수를 통해 전달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2번 문제. 이게 통제 변인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 문제는 실은 통제 변인, 변인 통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유사 답안에 통제 변인을 했는데요. 100% 답은 변인 통제예요. 통제 변인이 그거잖아요. 유지시켜주는 거. 똑같이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할 때 조작하지 않고 얘는 항상 동일한 거예요. 뭐 습도 그다음에 온도 60도씨를 항상 유지한다. 이게 통제 변인인데 이 통제 변인을 만드는 것을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행동, 이 통제 변인을 만들어서 내가 60도를 유지시킨다는 거는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인을 통제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제된 변인의 명칭은 통제 변인인 거예요. 연구자가 수행한 거, 행동한 거는 변인을 통제한 거. 내가 변인 통제할 거야. 온도를 통제할 거야. 내가 온도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해서 통제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인 통제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는 거. 뭐를? 통제 변인을. 그리고 나의 그 변인 통제로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요소, 그 상황이 통제 변인. 미출신 기억 활동을 통해서 유아가 비교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뭐뭐가 필요하다. 선생님 이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이래서 선생님 영어도 하셔야 돼요. 영어도. 영어하면 능동태, 수동태 많이 배우시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직접 한 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한 거. 이게 능동이죠. 내가 통제를 변인한 거. 이게 능동이죠. 그럼 변인 입장에서는 수동 아니에요? 수동? 수동으로 당한 거? 얘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통제됐겠어요? 아니죠. 내가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얘를 통제했고 그게 변인 통제. 얘는 수동으로 당한 거잖아요. 내가 하니까 얘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 한국말요. 한국말. 단만 이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국말도 좀 생각해 봅시다. 저보다 더 한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저는 8년은 미국에서 살아왔고. 기억활동을 통해 유아가 비교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었다. 만듦을 당했어요.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체잖아요. 능동이잖아요. 능동체잖아요. 만들어 주었어요. 누가예요? 사람이 만들어 주죠. 그리고 사람이 한 행위겠죠. 당한 사람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변인 통제가 맞죠. 근데 이론적으로 하면 통제 변인이라고 해도 뭐 틀릴 건 없고. 그래서 유사 답안으로 통제 변인도 냈는데 100% 답은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선생님들이 100% 답을 이걸로 너무 알고 있어서.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가 능동이에요? 얘는 당하는 입장이지. 아니 우리 교수님들이 한국어의 문법을 모를까요? 언어적 표현을? 모르면 노량진 강사들이 모르겠지.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A, B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이에 해당하는 유아의 측정 기술 특징 한 가지를 쓰고 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발음 한 가지를 나에서 각각 찾아 쓰세요. 비거스키는 유아가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비계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맞고요. 비계 설정도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요걸로 또 싸웠어요. 실제적 발달 수준이 아니라 현재적 발달 수준이야. 이러고 또 싸웠어요. 이거 다 풀었을 때 내가.
실비야 답이 틀렸어. 실제적 발달 수준이 아니라 현재적 발달 수준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동의어입니다. 어떤 전공서에는 실제적 발달 수준, 어떤 전공서에는 현재적 발달 수준. 유아들이 현재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실제적 발달 수준, 현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나 또 유능한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고, 그 갭을 현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동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공서에 그렇게 나와요. 반반 50%. 잠재적 발달 수준. 요 사이를 GDP라고 하고요. 근접 발달지대, 한국어로는 근접 발달지대. 그러면 교사의 도움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비계 설정. 비계 설정 모두 영어로는 scaffolding. 영어로 단어가 똑같다. 그런데 비계와 비계 설정은 엄연히 말하면 다르다. 비계는 이 도움을 준 도구고, 비계 설정은 그 도움을 전략을 세우는 거다. 이 비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게 비계 설정이다. 그럼 교사는 도구입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까? 둘 다 됩니다. 왜? 교사 자체가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게 교사가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떤 도움을 주냐, 어떠한 도움을 주냐가 전략이 돼서 비계 설정이 돼요. 한마디로 또래나 교사의 비계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계 설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 다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싸우지 좀 마세요. 아, 다 풀면 비계 설정이라고 했더니 비계가 맞다고 실비가 다 틀렸다고. 선생님 정말 진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여러분은 학자예요. 여러분은 전문가예요. 교사예요. 이거 비계 설정이라 하든 비계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 전공서에도 그래요. 어떤 전공서는 교사는 비계자다, 비계 설정자다. 둘 다 나와요. 2번이 뭐예요? A에 해당하는 UI 측정 기술 한 가지와 A에 해당하는 거? A가 뭐지? A에 해당하는 거, A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아, 거기 실제적 발달 수준에 해당하는 UI 측정 기술 뭐예요? 그거네요. 거기 아이들 그거를 나에서 각각 찾아 쓰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적 수준으로는 그 벽독을 띄엄띄엄 놓은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그 띄엄띄엄 놨다가 어디에 있지? 선생님, 요거는 나 왠지 선생님, 요건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서 각각 찾아 쓰라는 게, 이거는 그대로 문장을 가져오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지금 현재적 발달 수준은 요거 측정할 때요. 요거 측정할 때 벽돌을 띄엄띄엄 놓고 측정했다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글로 묘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요, 그림으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놓은 벽돌 수와 선생님이 놓은 벽돌 수를 세어봤다. 그런데 우리는 6개인데 왜 선생님이 8개예요? 같은 걸 쟀는데, 그렇구나. 같은 길이를 쟀는데 너희가 놓은 벽돌 수와 선생님이 놓은 벽돌 수가 왜 다를까? 선생님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겠네. 근데 이게 이제 비고스키로 얘기하면 비교 설정이네. 근데 벽돌을 띄엄띄엄 놓으면서 길이를 재었다는요, 대사나 혹은 묘사에서 찾았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 그림에서 상황을 찾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벽돌 블럭을 띄엄띄엄 늘어놓으면서 길이를 쟀다. 뭐 그와 비슷한 거면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발문 한 가지는 찾아 쓰는 거였죠. 2번 동그라미 2번은 대사를 찾아 쓰라가 아니네. 교사의 발문이나 유아의 반응이 아니라 유아의 측정 기술 특징을 찾아 쓰라네. 그러니까 띄엄띄엄 놓은 게 답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비계로서의 역할, 비계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나에서 각각 찾아 쓰라 그랬는데, 그게 그거죠. 비계 설정. 여기 수준 왜 다르지? 모르는 수준에서 잠재적 수준, 우리가 띄엄띄엄 했구나, 이걸 알아채게 하는 교사의 발문은요, 선생님이 너희가 놓은 벽돌수와 선생님이 놓은 벽돌수가 왜 다를까? 이거네요. 이론 뭐 다 나와 있죠. 점점 이론이 줄어들고 있죠. 앞에서 나왔던 이론이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지금 토요일 날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었냐면 제가 오늘 토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신이론과 국가수준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이론 강의, 실은 강론 강의라고 하기도 하고 신이론 강의라고 하는 이론 강의는 우리는 5월 2일, 4일이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6개월 강의인데 저희가 4개월 동안 해서 출시를 대비할 수 있게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국가수준이 해설서 지침서 교육부자료 관련법을 보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수업이 정규 수업에 있었고 제가 1시간 정도 쉬다가 6시부터 지금 시간이 6시부터 8시 50분이네요.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또 불분명했죠. 글자 또 날려쓰기 시작했고 10시부터 강의해서 지금 9시, 8시 50분 거의 11시간을 제가 마라톤으로 달려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5월 중으로 4월 5월 되기 전에 끝내드리기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2019학년도를 좀 할 예정인데 제가 일요일 날 2019학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수업 끝나고 3시간밖에 없으니까 논술과 A형까지만 가능하고 B형은 조금 다음 주 목요일 중에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